자, 위지의 두 번째 권입니다. 문제기입니다. 문제기. 권이 문제기. 문제는 사이코패스 조배를 의미하죠. 조조의 두 번째 아들인가? 자, 위나라 문제는 휘를 비라고 하고 자를 자환이라고 했다. 무제 조조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야? 후한 영제 중평 4년 180, 그러니까 187년이죠. 겨울에 초연에서 태어났다. 자, 건한 16년 211년입니다. 오관중랑장에 위임되었고 부승상이 되었다. 건한 22년 217년에 위나라 태자에 옹립되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자 자리를 이어받아 승상과 위양이 되었다. 왕후 변씨를 왕태우로 존칭하였다. 건한 25년을 연강 원년으로 바꾸었다. 연강 원년 2월 16일입니다. 대중대부 가후를 태위로 삼고 어사대부 화음을 상국으로 삼았다. 대리 왕랑을 어사대부에 명했다. 아울러 산기상시와 시랑을 각각 4씩 두었다. 환관 가운데서 벼슬을 하지 않은 자는 각 부서의 영 이상을 오르지 못하겠으며 이 명령을 금책에 새겨 돌로 된 방에 보존케 하였다. 이전 한나라 희평 5년 176년입니다. 황룡이 초현에 출연하자 광록대부 교현은 태사령이었던 단양에게 물었다. 이는 무슨 상스러운 조짐입니까? 단양이 대답하였다. 이 나라에서 나중에 반드시 왕노릇을 한 자가 일어날 것이며 50년이 채 못되어 황룡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안배한 일에는 반드시 예견된 조짐이 있으니 이는 하늘과 또한 하늘의 뜻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내황 사람 은등은 말없이 듣고는 이 말을 기억해 두었다. 이로부터 45년 후에도 은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3월에 황룡이 초연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3월에 황룡이 초연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은등은 말하였다. 단양의 말이 이렇게 증명되는구나. 3월 3일 전장군 하우돈을 대장군에 임명하였다. 예맥과 부여의 선우 언기, 우전의 왕이 모두 자신을 파견해 조공을 바쳤다. 예맥하고 부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라는 것은 말가를 의미하고요. 맥이라는 것은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여는 여기 있던 또 나라고, 그 다음에 근데 선우라고 했네. 언기하고 우전이라는 것은 여기 서역 지방에 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름 4월 12일 요한현의 흰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25일 대장군 하우돈이 세상을 떠났다. 하우돈이 죽었습니다. 조조보다 오래 살았네요. 자, 5월 3일 천자는 위양에게 명하여 그 할아버지인 태위 조숭을 추존하여 태왕이라고 일컫겠고 조숭의 조숭의 부인인 정씨를 태왕후라고 일컫겠으며 위왕의 아들 조예를 무덕구에 봉했다. 같은 날 달에 풍상의 산적 정감과 왕조가 무리를 이끌고 투항해 오자 모두 여로에 봉했다. 자, 주천군의 황화와 장액군의 장진 등이 주천하고 장액은 욕입니다. 자, 주천하고 장액의 등등이 태수를 잡아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금성태수, 소치기, 금성은 여기죠. 장진을 토벌하고 그의 목을 베었다. 황화는 항복했다. 자, 6월 7일입니다. 동쪽 교회에서 열병의식을 거행했다. 26일입니다. 마침내 남방 정벌을 떠났다. 남쪽을 정벌하러 갔다 그러는데 어디일까요? 여길 갔다 그런 말인가? 자, 가을 7월 6일 조비는 영을 잃었다. 헌호는 정사를 의논하는 명대를 설치했고 방후는 정치를 자문하는 구실을 설치해 모두 광범위하게 아랫사람에게서 의견을 물었다. 조정의 문무 백관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근거해 힘껏 진임에게 간언해야 하고 출정을 떠나는 장수들은 군대 법규에 대해서 모두 진술해야 하고 조정의 선비들은 제도를 밝혀야 하고 주목이나 태수들은 정무를 보고해야 하며 사대부들은 유계를 고찰해야 합니다. 짐은 장차 이것들을 두루 살필 것입니다. 완체장군 대장군 손권이 사자를 보내 헌상하는 물품을 마셨다. 총나라 장수 맹달이 우리 이끌고 와서 투항했다. 맹달이 그때 어디 있었죠? 상용에 있었나? 아무튼 이 근처 어디 있었을 거예요. 이 근처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위나라에 투항해 왔었죠. 자, 무도 저족의 왕인 양복도 부족을 이끌고 영토 안으로 들어와 위나라에 복속하자 그들을 한양군에 거주하겠다. 무도는 여기입니다.
상용이죠, 그죠? 자, 7월 20일 대군이 초연에 머물게 되는데 조비는 성읍의 동쪽의 모든 병사와 초연의 장로와 주민들을 모아놓고 향연을 크게 벌였다. 8월입니다. 서급현에 봉황이 모여 산다는 보고가 있었다. 10월 1일 영을 일했다. 장수들이 토벌을 나갈 때 간혹 사망한 병사의 유해를 거두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짐은 이 점을 매우 예숙하게 생각했습니다. 각 군과 국에게 명령하니 작고 얇은 관을 갖추어 전사한 사병의 유해를 그 속에 넣어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관청에서는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하십시오. 4일입니다. 10월 4일입니다. 조비는 군대를 끌고 공려까지 갔다. 한나라 헌제는 모든 신하의 마음이 위양에게 있다고 여겨 조정 대신들을 소집해 한나라 고조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어사대부를 겸하고 있는 장음에게 지절을 주어 천자의 옥새와 수대를 위양에게 주게 하고 황제의 지위를 양위하고 책문을 내려 말했다. 아하, 위양에게 구하노니 옛날에 황제 요는 우순에게 양위했고 우순 역시 우에게 양위했으니 천병은 여전히 영원히 한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오직 덕망이 있는 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한나라의 도인은 점점 쇠미하여 천하는 그 질서를 잃었으며 나이 시대에 이르러 큰 변란이 더욱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흉포한 자들이 지 좆대로 천명을 거역하여 천하를 전복될 지경이 되었다. 잠깐만요. 되었다. 다행히 무왕은, 그러니까 조조를 의미하죠. 조조는 뛰어난 신무를 갖고 있어서 사방이 혼란한 가운데서 천하를 구하고 중원 땅을 교묘히 다스려 우리 정변을 안전하게 보필하였으니 보호하였으니 어찌 난 개인만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겠는가. 천하가 모두 실제로 그의 은덕을 받았으니 이제 왕은 선왕의 사업을 가다 계승하고 덕을 빛내 문무 양쪽의 대업을 확충시켜 망부의 위대한 업적을 발휘시킬지어다. 망부라는 것은 조조입니다. 조조. 상용이요? 상용이 장안의 하이패스인가?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함국관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 무관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쪽에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은 많아요. 실제로 아마 제갈량 입장에서는 맹달이 투항했던 게 굉장히 뼈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맹달이 있었으면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좀 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관우도 나대다가 뒤지고 그 다음에 맹달도 나대다가 이제 투항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족같은 옛날 길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 이 길이 제일 역같아요, 여러분. 막기도 쉽지만은 가기도 역같죠. 자, 아무튼 망부는 조조입니다. 자, 하늘에는 상스러운 기운을 내리고 사람과 신이 길조를 예견하였으니 짐은 신중하게 고려하여 위왕에게 선양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짐의 명을 의논한 것이다. 이 모두가 우순과 같기 때문에 나는 상서 요전에 따라 황제의 위치를 공경스럽게 그대에게 주노라. 아하, 하늘의 운명이 그대의 몸에 달려있으니 그 중용을 잘 취하면 하늘이 준 복록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대는 공손하게 대례를 따르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보유하여 엄숙하게 천명을 계승하라. 자, 그래서 조비를 위해 즉위식을 거행할 제단을 번양에 세웠다. 자, 10월 28일 왕은 제단에 올라 제위를 이었으며 관이에 따라 백관을 배석시켰다. 의식이 끝나자 제단을 내려와서 하늘의 제사진의 의례를 끝내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연호를 연강에서 황초로 바꾸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자, 황초 원년입니다. 220년이죠. 11월 1일입니다. 조비는 유협에게 한해군의 사냥현 1만호를 시급으로 주고, 한해는 여기입니다. 사냥공이라고 하였다. 사실 헌제가 참 타이밍의 사나이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조하고 이제 조비한테 각각 이제 위공, 뭐 위왕, 그다음에 위 황제 이렇게 이제 쭉 선양을 하든 뭘 하든 떡을 치든 엉덩이를 대주든 그거는 상관없고,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혼란한 시대의 황제로 살면서 목숨을 위협받은 적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결국에는 태평성,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집안에서는 천수를 누리고 산 거거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조비보다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조조 뭐 이런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자기는 저기 처박혀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자, 사냥공이라고 했다. 한나라 조정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천자이해로 모든 신에게 제사 지낼 수 있게 했으며, 상사를 올릴 경우에도 신이라고 칭하지 않게 하고, 수도에서 태묘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사 음식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협의 네 아들을 열후로 봉했다. 황제의 조부인 태왕, 그러니까 조숭이죠. 조숭을 추존하여 태왕지라고 하였으며, 부친인 무왕을 무황제라고 하였고, 왕태후를 존중하여 황태후의 칭호를 주었다. 천하의 모든 가장들에게 자기를 한 등급씩 하사했고, 부친을 이어 가장이 된 자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애가 있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자에게는 각각 자기 2등급씩을 올려주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자, 한나라의 제후왕을 받들어 한나라의 제후왕을 숭독 후에 열흘을 관중 후에 봉했다. 영음의 번양정을 번창현으로 승격시키고 봉작 관이의 승진을 사람에 따라 차등을 주었다. 아울러 상국을 사도로, 어사대부를 사공으로, 봉상을 태상으로, 낭중령을 광록군으로, 대리를 정위로, 대농을 대사농으로 명칭을 바꿨다. 군이나 국의 현, 읍도 변경한 것이 많았다. 흉노의 남선우 호주천에게 위나라의 옥새와 인수를 수여하고 청계거, 승려, 보검, 옥결을 하사했다. 자, 호주천은 갑자기 있다가 12월입니다. 처음으로 낙양의 궁을 짓기 시작하여 17일에 낙양으로 행차했다. 그의 장수 교위 대릉이 조비에게 자주 사냥 가지 말아야 함을 건의하자 조비는 개빡쳐서 대릉에게 사형을 내리겠다가 한 단계 낮은 형벌로 낮춰주었다. 자, 황초 2년 221년입니다. 봄정월, 조비는 교회로 나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명당에서 오제를 제사 지냈다. 3일 울타리를 쌓아 짐승의 퇴로를 막고 사냥하다 월릉에 도착하자 사자를 발견해 퇴례를 희생하여 한나라 세조 광무제에게 제사를 올렸다. 월릉이라는 게 이제 광무제의 묘입니다. 자, 4일입니다. 동쪽 교회에서 태양에 제사 지냈다. 군국의 인구가 10만 명일 경우 1년에 효렴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인구에 구애받지 말라고 처음으로 영을 내렸다. 10일 삼궁은 자신의 시급에서 일부의 토지를 떼어 자제 중 1명을 정해서 토지를 나누어주고 여루의 봉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자, 11일 영천군에 1년 동안 토지세를 면제했으며, 영천군은 여기죠. 영천군에 1년 동안 토지세를 면제했으며 허현을 허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허창인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허창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허였던 거지. 그래서 왜 삼국지에서 허창이라고 안 그러고 허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에서는 허창이라고 맨날 부르잖아, 그죠? 자, 허창으로 바꾸었다. 위군의 동쪽 지역을 양평군으로, 서쪽 지역을 광평군으로 바꾸었다. 조비는 조서를 내려 말했다. 옛날에 공자는 위대한 성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제왕의 도량을 품고 있었으나 쇠락해가는 주나라 말기에 처하여 천명을 받을 운세가 없었다. 그는 노나라와 위나라의 조정을 몸담았으며 그 가르침이 수수와 사수 유역에 미쳤고 바쁘고 불안하여 분주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굽히며 천도를 보존하고자 했고 자신의 신분을 낮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했다. 당시에 각 나라의 왕이나 제후들은 그 누구도 끝내 이를 음용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물러나 5대의 예법을 연구하고 제위에 있지 않았던 왕들의 일을 서술하며 노나라 역사 기록에 기초하여 춘추를 편찬하고 태사에 나아가 아송을 바로잡았고, 아하고 송이라는 것은 시경입니다. 시경이 편이름이죠. 아하고 송 두 개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저작을 추존하여 편찬하고 그의 성스러움을 추앙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음이 없다. 정령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성인이여 억만년의 스승이 표상이로다. 천하의 큰 혼란을 만나 온갖 제사가 무너지고 훼손되었고 그가 옛날에 살았던 묘당이 훼손되었어도 고치지 않았다.
그의 후예는 일찍이 한나라 조정에서 포성 후에 봉해졌으나 지금은 이런 자위에도 계승할 사람이 없구나. 그의 고향 권리에는 경서를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1년 4계절 제사 지낼 위패가 없으니 어찌 예를 중시하고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며 위대한 은덕을 세운 사람에게는 백세 후라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인가. 의랑 공선을, 공자의 후손이겠죠. 공선을 종송 후에 봉하고 백호의 봉투를 누리기 위해서 공자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자, 노군의 명령을 내려. 노군이라는 것은 여기인데요. 옛날 노나라 땅이었죠. 그 노군의 명령을 내려 공자의 옛 묘당을 새로 수리하고 백호의 관리와 병주를 주어 그것을 지키게 하며 또 제묘 밖에 넓은 방을 만들어 학자들이 살도록 했다. 자, 요동태수 공손공에게 거기 장군을 겸하도록 했다. 자, 공손공에게 3월입니다. 오주천을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다. 오주전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돈 이름입니다. 자, 여름 4월 거기 장군 조인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조인은 아직 안 죽었네요. 자, 5월입니다. 정감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조인을 파견해 토벌하고 그의 목을 베었다. 2월 1일 처음으로 오악과 사독의 제사 지내고, 오악이라는 거는 항산, 숭산, 태산, 화산, 형산, 이렇게 5개 성을 의미하고요. 사독이라는 거는 여기 황하하고 장강하고 그 다음 사수였나? 아무튼 큰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의미합니다. 자, 모든 제사의 규칙을 정했다. 정묘일 28일에 부인 견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예쁘다던 견씨가. 자, 29일입니다. 일찍 일어나 담당 관리가 관례에 따라 태위를 면직해야 한다고 상소하니 조서를 내렸다. 재해나 이변이 일어나면 그 우두머리 허물을 꾸짖거나 신하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어찌 우임금이나 탕임금이 자신들에게 죄를 물은 의로움과 부합했겠는가. 지금 명하노니 백관들은 각자 자기의 직무를 다하라. 이후로는 천재 재난이 있어도 다시는 삼공을 탄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가을 8월입니다. 송권은 사자를 파견해 표장을 상주하고 아울러 우금 등을 돌려보냈다. 우금은 옛날에 원하는데 잡혔던 게 오나라로 또 갔었나 보네요. 자, 19일입니다. 조비는 태상 형정에게 부저를 줘 강동으로 가서 송권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오왕으로 책봉하며 구석을 더하게 했다. 겨울 10월 양표에게 광록대부의 직책을 주었다. 곡물의 가격이 폭등했으므로 오수전의 사용을 폐지했다. 11월 13일 대장군 조인을 대사마로 임명했다. 12월 동쪽 지역을 순시했다. 그해 능운대를 지었다. 황초 3년 222년 봄 정월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5일 허창궁으로 행창하여 조서를 내렸다. 지금의 계리와 효렴은 고대에는 공사였다. 공사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추천한 인물이랍니다. 10가구가 있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선비가 있는 법이다. 만일 나이를 제한하여 인재를 취한다면 여상이나 주지는 이전 시대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명하노니 궁극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늙고 젊음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학에 정통한 유학자와 문서 및 법률에 통달한 관리는 전부 즉시 시험삼아 등용하라. 담당 관리 중에서 고의로 사실에 맞지 않게 추천한 자가 있으면 잘못을 잡아내어 따로 묻겠다. 자, 2월입니다. 서역의 도시국가 선선 귀자 우전의 왕이 여기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사자를 보내 헌상품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말했다. 서방의 오랑캐가 통치에 복종하고 저족과 강족이 중원의 군주에게 복종한 것은 시경과 상서에도 크게 칭송했다. 최근 서역의 오랑캐들이 일제히 국경의 요새에 와서 속국이 되기를 원하니 사자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라. 이후로 서역과 통하게 되어 무기교위를 설치했다. 3월 1일 제공 조예를 평원왕으로 봉하고 조비의 동생 얼룬공 조창 등을 11명을 모두 왕으로 봉했다. 봉왕의 서자를 향공으로, 사왕의 서자를 정후로, 공의 서자를 정백으로 삼는 제도를 처음으로 정했다. 자, 10일 아들 조림을 하동왕으로 봉했다. 30일 양읍으로 행차했다. 여름 4월 14일 견성후 조식을 견성왕에 봉했다. 29일 허창궁으로 돌아왔다. 아마 이제 조비의 형제들하고의 그 갈등이 좀 대략 정리됐나 보네요. 그죠? 그 보니까
조식 같은 사람, 조식이나 조창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해주니까 왕으로 봉해주는 걸 보니까 대략 이제 갈등이 해결된 모양입니다. 원래는 그 조비가 왕 태자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른 왕자들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비의 인생에다가 좀 많이 이제 그 걸림돌이 됐을 테니까. 자, 5월입니다. 형주와 양주와 장강이남에 있는 8군을 모두 형주라고 했는데 손권이 주목을 겸했기 때문이다. 형주 강북으로 있는 여러분을 영주라고 했다. 이쪽 북형주 지역을 영주라고 칭했다, 그런 말 같네요. 보니까 그죠? 자, 윤달 6월 지금 보면은 요 북쪽 지역은 위나라 땅이고 남쪽 지역은 그 쥐새끼 땅이니까. 자, 윤달 6월이니까 6월입니다. 송권이 유비를 이릉에서 격파했다. 이릉이라 그러면 요 근처 어디입니다. 자, 송권하고 유비하고 첫 싸우다가 유비가 이릉에서 객개졌습니다. 그 전에 조비는 유비의 군대가 동쪽으로 내려와 송권과 교전하면서 700여리에 이르는 나무 울타리를 세워 진영을 이었다는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유비는 병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700여리에 이르는 군영을 만들어 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고원습지 험한 곳을 둘러싸고 군대 진영을 구축하는 자는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병법에서도 금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송권의 상주가 이제 도착할 것입니다. 그 후 1회 만에 유비를 격파했다는 서신이 도착했다. 자, 가을 7월 기주에서는 명충의 피해가 발생하여, 명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죠. 자, 유재석의 피해가 발생하여 백성들은 굶주림에 힘에 허덕였다. 조비는, 기주라는 것은 요 지역이죠. 조비는 그 상서 두기에게 지절을 주어 창고를 10개 열어서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8월입니다. 총나라 대신 황권이 부하들을 끌고 와서 항복했다. 9월 3일 조서를 내려 말했다.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나라 혼란의 근본이다. 지금부터 모든 신하들은 태후에게 나랏일을 상주하지 마라. 황후 일족은 오직 조정의 요직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을 수 없고 또 이유 없이 자귀를 받을 수 없다. 이 조서를 받은 후에 이 조서를 후세에 전하라. 만일 위반한 자가 있으면 천하와 함께 그 자를 조질 것이다. 자, 9일입니다. 확실을 황후를 세웠다. 천하의 남자들에게 자귀를 2등급씩 주고 호라비 과부 중병에 걸린 사람 빈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곡식을 내렸다. 자, 10월 3일 수양산 동쪽에 수릉을 만들고 곳으로 지정하고 장례 제도를 지정하여 말했다. 자기 묘 얘기나 보죠. 자, 예에 따르면 한나라의 임금이 즉위하여 관을 짜는 것은 살아있는 중에도 죽음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 요임금은 홍림에 묻혔지만 사방에 나무를 심었으며 우임금은 회계에 묻혔지만 농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산림에 매장하면 산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묘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 제도는 상고에 없었으므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의 묘는 산세에 의지하는 것을 위주로 삼을 것이니 흙을 쌓아 높은 언덕을 만들거나 사방에 나무를 심지 말 것이며 침전을 건축하고 원읍을 만들며 신도를 뚫는 것은 하지 말지어다. 무릇 안장이라는 것은 몸을 갖춰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뼈에는 통증이나 가려움 같은 지각도 없고 분묘에는 정신이 깃들 자리도 없다. 예법에 따라 분묘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산자가 죽은 자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곽을 만들어도 뼈는 썩기 마련이며 의복과 이불이 있어도 쌀은 썩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릉 중에서도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땅을 선택하여 분묘를 만들고 대가 바뀐 후에는 그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분묘에는 갈대나 석탄을 놓지 말고 그 속에 금은동 철을 감춰두지 말며 한결같이 질그릇을 사용하고 도고, 추령을 사용하는 고대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라. 관은 봉합한 이음매 세 곳만 칠을 하고, 그러니까 칠이라는 거는 그거의 오칠 같은 거, 입에 넣는 주옥을 사용하지 말라. 구슬을 입혀 만든 옷을 옷값 속에 넣지 말라.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개손이 죽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개손이 죽어 허리에 차는 아름다운 옥을 관에 묻으려고 할 때 공자는 급히 계단에 올라 그것을 막으며 그것을 죽은 자의 유골을 들녘에 드러내는 것을 비유했다. 송나라 임금이 죽어 후한 장리를 지르자 군자들은 화원 낙거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주군을 악의 한가운데 방치한다고 생각했다. 한나라의 문제의 묘가 들춰지지 않은 것은
폐릉, 그러니까 문제능이죠. 문제능에 도적들이 욕심내는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월릉이 파헤쳐진 것은 광무제의 묘입니다. 광무제의 묘가 파헤쳐진 것은 봉분을 높이하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폐릉이 보존된 데는 장석지에게 공이 있으며 월릉이 파헤쳐진 데는 명제에게 죄가 있다. 명제라는 것은 광무제의 아들이랍니다. 장석지는 충성으로서 주군에게 이익을 주었고 명제는 애정으로서 부모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충신과 효자는 당연히 공자, 좌구명의 말을 생각해야 하고 화원, 나경, 명제의 잘못된 교훈에 비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인권과 부모의 유고를 안정되게 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만년 될 때까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성견의 충성과 효도이다. 그러니까 자기 묘가 안 파해졌으면 한다, 그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날은 없으면 파헤쳐지지 않은 분묘 또한 없다. 없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날은 없으며 파헤쳐지지 않은 분묘 또한 없다. 천하가 재난이 휘말린 이래 한나라 황실의 여러 용묘는 모두 파헤쳐졌으며 심지어 시신에 감는 옷값과 금으로 된 옷을 입시하고 유해를 불살라 해골조차 다 태워버린 일도 있었다. 이것은 마치 형벌을 가는 것 같은데 어찌 깊은 침통함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재난은 장례를 후하게 하고 분묘 주변에 나무를 심는 데서 비롯된다. 장례를 후하게 한 한나라의 신하 상홍양과 과구가 나의 교훈이 된다고 장현수의 말이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가. 장례를 후하게 한 한나라 신하 상홍양과 과구가 나의 교훈이 된다고 했던 장현수의 말이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가. 지금 명하노니 황후로부터 귀인 이하 비까지는 자신들의 아들을 따라 영국으로 갈 수 없고 사후에는 모두 낙양에 인접해 있는 윤수 서쪽에 매장할 것이다. 이전에 이미 이곳에 표시해 두었다. 순임금은 창호에 매장되었지만 두 명의 비는 함께 매장되지 않았고 열릉의 개찰은 이제 왕위를 거절하기로 유명했던 오나라 사람이죠. 열릉의 개찰은 아들을 매장할 때 멀리 영과 박 사이에 했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갈 수 없는 곳이 없으니 골짜기 하나의 거리가 결코 멀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도소들을 누군가 위반하고 함부로 변경하여 조작한다면 내가 죽은 후 감땅 속에 있는 내 죽음이 찢기고 또 죽고 또 죽게 만드는 셈이다. 신하나 아들로서 임금이나 아비를 멸시하고 기만하는 것은 불충이고 불효이다. 죽은 자가 만일 지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조서를 종묘에 넣어두고 베낀 조서를 상서, 비서, 삼부의 관부에 가져다 놓으라. 그러니까 자기 묘소가 파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이게 길게 한 거예요. 자, 같은 달 손권이 다시 모반했다. 모반했다는 말은 사실 그거죠. 쳐들어왔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화비로 왔든지 뭐 그렇겠지 뭐. 영주를 회복하여 여기 북형주를 영주로 바꿨다 그랬는데 그걸 다시 또 형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조비가 허창에서 출정해서 남방의 손권을 정벌하러 나섰으며 여러 군데 병사들이 나란히 진격하니 손권은 장강을 앞에 두고 저항했다. 조비가 진정했답니다. 자, 11월 11일입니다. 조비의 군대는 완성에 행차했다. 30일 일식이 일어났다. 이에 영지지를 팠다. 황초 4년 223년입니다. 정월 조설 열렸다. 동란 이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천하 사람들은 서로 잔혹하게 죽였다. 이에 천하가 겨우 평정되었으니 이후에 감히 사사로이 복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삼족을 멸할 것이다. 완성에 남순대를 구축했다. 자, 3월 8일입니다. 완성에서 궁으로 돌아왔다. 15일입니다. 달이 심수 중앙에 대성을 침범해 운행했다. 19일 대사마 조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달 역병이 크게 유행했다. 5월입니다. 사다세가 영지지에 모여 조비가 조서를 내렸다. 이 새는 시인들이 말하는 오택에 있다. 시경조풍에 이르기를 조공이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에 가까이 있는 것은 풍자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비가 낮은 자리에 머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새는 무슨 이유로 날아왔는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초에 묻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고상하고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과 분명히 돈독한 군자를 천하에 널리 추천함으로써 조나라 사람이 풍자하는 말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자,
자, 6월 17일 임성왕 조창이 수도 낙양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창이 죽었습니다. 자, 조창이 죽었습니다. 27일입니다. 태위 가후가 죽었으며 태백성, 금성이죠. 금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이달 폭우가 내려 이수와 낙수가 범람하여 백성들을 익사시키고 가옥을 파괴했다. 8월 13일 정위 종료를 태위로 임명했다. 15일 영양에서 사냥감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쌓아 사냥을 하고 동쪽을 순시했다. 송권을 정벌한 공적을 논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각기 공적에 따라 구분하여 자비를 주고 시급도 늘려주었다. 9월 19일 조비가 허창궁에 행차했다. 황초 5년 224년 정월 모반죄와 대역죄의 경우는 밀고 하여도 좋지만 다른 경우에는 모두 듣지도 다스리지도 말며 감히 다른 사람들을 모고하는 자가 있다면 밀고 당한 자의 죄를 갖고서 밀고 한 죄를 단죄하겠다고 처음으로 명을 내렸다.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원했군요. 조비가. 역시 사이코패스답습니다. 자, 3월입니다. 허창에서 낙양궁으로 돌아왔다. 여름 4월 태학을 세우고 오경의 시험 방법을 제정하며 춘추 공량전을 강의하는 박사를 두었다. 5월입니다. 공량전이라는 거는요, 춘추에 공자가 지은 춘추 있죠. 공자가 지은 춘추에는 주석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춘추 좌시전, 하나는 춘추 공양전, 하나는 공량전인데 그 중에 하나인 공량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좌시전은 이제 좌구명이 주석을 한 거고, 공양전하고 공량전은 내가 뭔지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유명한 그겁니다. 자, 5월입니다. 담당 관리가 말하기를 공경이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황제를 아련하여 의문나는 일을 상주하고 정치에 관한 중대사를 듣고 함께 판단하며 정치의 득실을 의논하고 분별한다고 했다. 가을 7월입니다. 동쪽으로 순시하러 나가 허창궁에 행차했다. 8월 수군을 만들었고 친히 어용주에 탔으며 채수, 영수를 따라 회수로 들어가 수춘에 도달했다. 양주 경내에 있는 관리와 백성 중에서 5년 이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모두 사면했다. 그러니까 사다새가 펠리컨이에요? 그래요? 펠리컨이 중국에 살았다고? 그 어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배 타고 이제 요 지역까지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9월입니다. 광릉까지 가서 청주와 서주 두 주에 사면령을 내리고 각 처의 장공과 태수를 바꾸었다. 광릉은 여기입니다. 오나라 경계까지 갔네요. (10월 16일입니다)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조비가 허창궁으로 돌아왔다. 태백성이라는 거는 그건데 금성인데, 금성은 천문학적으로 대낮에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예를 들면 구름이 꽉 껴있는 날은 볼 수 있긴 하지. 그 자리에 운 좋게 구름이 없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11월 11일 기주가 기근에 빠졌으므로 사자를 보내 관청의 양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했다. 9일 일식이 출현했다. 12월 조서를 내렸다. 선왕께서 제사 예법을 정한 것은 효를 밝히고 조상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제사 지내는 교와 사이고, 교사는 둘 다 제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선조에게 제사 지내는 종묘 제사다. 삼신, 오행,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법의 종류가 아니므로 제사로 쳐서는 안된다. 말세에 이르면 쇠미하고 혼란스러워지므로 사람들은 무사를 숭배하고 믿어. 무사라는 거는 무당이요, 무당. 궁전안과 창문 사이에 술을 뿌리고 귀신에게 지내니 사마도다, 심하도다. 그 위혹되며 이제부터는 감히 지낼 수 없는 제사를 진행하고 무당의 말을 쓰는 자는 모두 사악한 도를 받다는 것으로 관저할 것이니 법전에 기술하라. 그때 천연지를 팠다. 호수 팠다, 그런 말입니다. 자, 황초 6년 225년입니다. 봄 2월 조비가 사자를 파견해 허창 동쪽에 있는 패군의 모든 지역을 순시하고 질곡에 빠진 백성을 위로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주어 구제했다. 패군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자, 3월 소릉의 행차에서 토로거를 개통했다. 토로거라는 것은 운하입니다. 운하 이름이겠죠. 28일입니다. 허창궁으로 돌아왔다. 병주자사 양습이 선비족 가비능을 토벌해 크게 쳐부쉈다. 자, 윤달 3월 24일 조비가 수군을 정비해서 동쪽으로 손권을 정벌하러 갔다. 자,
드디어 조비가 또 순곤 쥐새끼를 치러 이쪽으로 왔습니다. 5월 2일 조비가 초현에 도착했다. 16일 화성이 태미원 구역으로 들어갔다. 6일 이성군의 병사 채방 등이 군에서 모반을 일으켜 태수 서지를 살해했다. 조비는 둔기교의 임복과 보병교의 단소를 파견해 청주 자사와 협력하여 그들을 토벌하고 평정하도록 했다. 그들에게 협박당하여 난을 일으키거나 죄가 두려워 도망친 자는 모두 죄를 면해주었다. 가을 7월 조비가 황자 조감을 동무양왕으로 세웠다. 8월 조비가 수군을 통솔해 초연을 출발해 와수를 지나 회수로 들어왔으며 육로를 지나 서주에 도착했다. 9월 동순대를 만들었다. 10월 광릉 고성에 도달하여 장강가에서 열병의식을 행하니 병졸은 십수만이었고 군기는 수백리에 걸쳐 팔려였다. 같은 해 추위로 수로가 얼어 배가 장강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결국 지금 싸우러 갔는데 그 쥐새끼하고 싸우러 갔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셈이네요. 그죠? 이겼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못 이긴 거겠지 뭐. 그냥 왔을 리 없잖아. 그지? 자, 11월 동무양왕 조감이 세상을 떠났다. 12월 초연을 출발해서 양국을 지날 때 사자를 파견해 태뢰 제물을 바쳐 한나라 태위 교현에게 제사 지냈다. 지금 패국 초연 그러는데 이렇게 아무튼 쭉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낙양으로. 자, 황초 7년 226년 봄 정월 허창에 도착하려고 할 때 허창성의 남쪽 문이 이유도 없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다. 조비는 마음속으로 불길하게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10일 낙양궁으로 돌아갔다. 3일 구화대를 세웠다. 여름 5월 16일 조비는 병이 위독하여 중군 대장군 조진, 진군 대장군 진군, 정동 대장군 조휴, 무군 대장군 사마의를 불렀다. 그들은 조비가 남긴 책서를 일제히 받아 장차 황희를 이을 어린 임금 조예를 보좌했다. 후궁 수건 소이이하를 각자 집으로 보냈다. 17일 조비가 가복전에서 붕어하니 이때 나이가 40이었다. 일찍 죽었네요. 40밖에 안 돼가 죽었네. 6월 9일 수양릉에다 묻혔다. 빈에서 매장까지 모두 그가 생전에 안배한 규정에 따랐다. 빈이라는 거는 이제 매장하기 전에 관에 넣는 거를 의미한답니다. 자, 생전에 조비는 문학을 예어하고 저술에 힘써 그가 지은 작품이 거의 100편에 달했다. 여러 의학자들에게 경전을 편찬하도록 하고 분리법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모두 1000여 편이며 황람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 평월, 그러니까 진수가 평합니다. 문제는 천부적으로 문학의 소질이 있었으니 붓을 대면 문장이 되었다. 견문이 넓고 기억력도 탁월해서 재능과 기회를 두루 구비했다. 만일 여기에 그가 도량을 약간만 더 크게 하고 공평한 마음 씀씀이에 힘쓰며 뜻을 높고 원대하게 가지고 정도를 지키고자 하여 덕망이 있는 마음을 더욱 넓혔다면 옛날에 현명한 군왕이 그로부터 어찌 멀리 있었겠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비는 도량도 좁고 공평하지도 않았으며 마음씀씨도 족같고 뜻도 원대하지 않고 정도도 못 지켰고 덕망 있는 마음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그 환갑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때 환갑이 많다 그랬던 거는 유아 사망률 때문일 거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그 유아 때 말고 이제 커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못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66에 죽었다 그랬는데 조비가 그보다 이제 훨씬 더 평안하게 한 조비가 40살에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일찍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문제기인데요. 문제기를 읽고 나서 뭐 평하자면 나도 문제 시기에 위나라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나라하고는 크게 싸우는 것도 없고, 다만 중간에 조금 반란이 있긴 하지만은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형주하고 양주를 두고 서로 쥐새끼하고 이제 여기서 치받고 여기서 치고받고 하긴 하는데 크게 이제 누군가가 압도할 만큼의 어떤 전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갔다 왔다고 기술돼 있는 거 보면은, 갔다 왔다고 기술돼 있는 거면은 이제 뭐 이기지 못했으니까 갔다가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조 무제기에다가 적벽에서 그 역병 때문이긴 하지만은 어떻게는
패에서 돌아왔다라는 걸 써놓은 거 보면은, 져서 왔다라는 뉘앙스를 풍겨놓으면은 적벽에서의 패전이 진짜로 큰 패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문제 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처참하게 패한 전투는 없었고, 그냥 조용히 나라가 이제 지나갔었구나, 흘러갔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밀리는 것도 없고 미는 것도 없다. 조비가 오래 살았으면은 아마 사마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크게 그런 권신들이 많이 나서지 못했겠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게 문제기였고, 나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지금껏 사기에 이제 뭐 그 봉선서 이딴 글을 읽다 온 거라 가지고 굉장히 난 재밌어요. 봉선서를 보시면은 이게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명제기인데, 명제기는 좀 기나? 명제기도 그렇게 길진 않네요. 길진 않은데 뭐 지금 읽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지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이제 역사로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본기하고 열전 같은 것들을 시대순으로 쭉쭉 대조해가지고 하나하나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냥 그런 작업들은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할 거고,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형주씨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위지를 있잖아요. 위지를 먼저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촉치 오지 순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오자마자 끝났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